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김두솔입니다. 오늘은 CPR 가이드라인과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지만 심정지 상황이나 기관 삽관이 자주 하는 술기가 아니다 보니 리마인드에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매 5년마다 CPR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2020년이 가장 최근이며 내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PR은 크게 이제 BLS와 ALS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BLS는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한다고 주로 알고 있고 ALS는 병원 단계에서 시행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나 엔도트라케아 인투베이션 같은 전문 기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유무와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과 같은 전문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유무입니다. 그래서 막 병원 단계라 하더라도 IV 루트와 그 전문 기도가 확보되어지지 않다면 BLS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BLS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성인의 병원 안과 병원 밖 심정지에 대한 아의 생존 사슬입니다. 일단은 조기 파악 및 응급 의료 반응 체계의 신고와 고품질 심폐소생술, 제세동, 심정지 후 처치, 회복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병원 안 심정지의 경우에는 조기 파악 및 예방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병원 밖 심정지에서는 전문 소생술을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BLS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현장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현장이 안전하지 않은데 CPR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Emergency Response System을 액티베이션 하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구급대에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AED나 구급 장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지만 1인 구조자의 경우에는 환자를 두고 현장을 뜰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과 맥박을 10초간 확인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맥박을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맥박이 모두 정상인 경우에는 그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맥박은 잘 느껴지는데 호흡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6초에 한 번 구조호흡 또는 1분에 10번 구조호흡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매 2분마다 맥박을 확인해서 맥박이 없어지면 CPR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오피오이드 보조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날로성을 투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맥박이 모두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CPR을 시작해야 되는데 CPR은 컴프레션 30번과 구조호흡 2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AED를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AED가 가지고 오면 AED가 자동으로 리듬을 분석하고 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AED의 그 지시에 따라서 CPR을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까 보았듯이 CPR은 CAB 순입니다. 컴프레션 30번 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에어웨이, 그 다음에 호흡을 2번 불어넣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 확보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머리를 들어올리고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올리는 헤드 틸트 스니프트 방법이 있고 턱을 당기는 조 스러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1인 구조자에서는 조 스러스트 방식으로 구조호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헤드 틸트 스니프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M부백이 있다고 하면 이 엄지와 검지로 마스크를 누르면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턱을 들어올리는 이시 클램핑 테크닉을 통해서 구조호흡을 하게 됩니다. 2인 구조자의 경우에는 마스크 피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투핸드 이시 클램핑 테크닉을 쓰기도 합니다. 성인 심정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CPR을 시작합니다. CPR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BLS 단계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산소를 주고 모니터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기도 확보하는 것도 아닌 리듬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리듬을 확인했을 때 VPB나 펄스리스 VTEC 같은 샤커블 리듬인 경우에는 샥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그리고 A시스톨이나 PA 같은 넌샤커블 리듬에서는 에피네프린을 최대한 빨리 투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샤커블 리듬에서 샥을 주고 나서 CPR 2분간 하면서 IV 루트를 확보하고 다시 리듬을 분석했을 때 샤커블 리듬이면 다시 샥을 주고 그 다음 CPR을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됩니다. 에피네프린은 매 3에서 5분마다 투여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당시 그 CPR을 하면서 어드밴스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캠도그래피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바로 에피네프린을 주면 안 되고 샤커블 리듬에서는 샥을 2번 주고 에피네프린이 들어간다.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샥을 다시 줘야 되는 리듬이 있을 때는 다시 샥을 주고 그 다음 CPR을 하면서 아미오다론이나 리도케인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 리도케인은 원래 이전에는 없던 내용이었는데요. 2020년 가이드라인부터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미오다론 최초 용량은 300이고 두 번 더 샥을 주게 된다 그러면 세컨 도즈로 150mg을 투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약물을 투여하면서 이런 이제 가역적인 원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커블 리듬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10번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넌 샤커블 리듬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나서 IV 라인을 확보하고 에피네프린은 매 3에서 5분마다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드밴스드 에어웨이와 캠노그래피를 고려하고 그 다음 리듬을 확인했을 때 샤커블 리듬이면 다시 5번으로 넘어가고 샤커블 리듬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 이 사이클을 유지를 하면서 이 가역적인 원인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RC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심폐소생술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이제 샤커블 리듬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 첫 번째 A가 PQRST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이 B 같은 경우에는 QRS 와이딩이 있으면서 QRS가 비교적 규칙적이고 P웨이브가 보이지 않고 타키카디아가 보이는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VTEC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C의 경우가 QRS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이게 설사 QRS를 하더라도 QRS 간격이 좁고 불규칙적이면서 레이트가 150에서 500개 사이로 일반적인 타키카디아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리듬을 VPB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폐소생술 능숙도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 능숙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힘껏 5cm 이상 압박하라고 되어 있고 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슴 대팀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완을 시켜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가슴 압박 시 중단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2분마다 그 압박자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는 중에 많이 힘들어 한다면 그 안에도 교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이다시피 오로파린잘, 나조파린잘 에어웨이 이런 엠브 백잉 하는 것들은 이것들은 전문 기도 유지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BLS 하는 것처럼 흉부 압박대 인공호흡비는 30대 2입니다. 그리고 정량적 파형의 캄노그래피가 설치 가능하면 PET-CO2를 확인하면 심폐소생술의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 기도 유지기가 무엇인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와 엔도트라키알 인투베이션인데요.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아이겔도 있고 코브라 튜브 LMA 같은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 튜브를 밀어 넣게 되면 튜브의 팁이 에소파거스를 막게 되고 식도로 가는 공기를 차단하고 뚫린 구멍으로 통해서 트라케아로 공기를 불어넣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PR 상황에서 인투베이션이 어려운데 굳이 인투베이션 하겠다고 압박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가 있으면 이거라도 먼저 확보해 놓고 나중에 ROC가 되고 난 다음에 인투베이션을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에어웨이 아나토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나조파링스와 오로파링스를 통과하게 되면 라링고파링스가 보입니다. 이 라링고파링스에 에피글로티스가 있고 에피글로티스를 들어올리게 되면 보컬 코드가 노출이 되고 그 뒤쪽으로 에소파거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다이렉트 라인고스코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관찰됩니다. 그럼 이제 다이렉트 라인고스코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브드 타입, 하나는 스트레이트 타입인데요. 그 성인들은 대부분 커브 타입을 쓰게 되고 그 에피글로티스가 큰 소아들의 경우에 주로 밀러 타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식을 보면 커브드 타입은 여기 이제 발리큘러 포사에 그 블레이드의 팁이 위치하게 되고 여기를 들어 올리게 되면 에피글로티스가 들리면서 보컬 코드가 노출되는 양식이며 그 스트레이트 타입의 경우에는 에피글로티스를 직접 들어 올려서 보컬 코드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ET 튜브입니다. ET 튜브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2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여성 성인의 경우에는 6.5에서 7.5, 남자 성인의 경우에는 7.5에서 8.5 사이즈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ET 튜브는 쉽게 꺾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엘라스틱 부지가 필요한데요. 간혹 부지가 이렇게 길어서 트라케아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ET 튜브의 팁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인투베이션 하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손으로 입을 벌리고 이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왼손으로 블레이드 팁을 넣으면서 그 텅을 왼쪽으로 보통 제칩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드 패턴
으로 먼저 보면 에피글로티스가 보이면 그 팁을 발레큘러 포사에 위치시키면서 에피글로티스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자, 스트레이트 타입을 쓸 경우에는 블레이드 팁을 에피글로티스를 직접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 보컬 코드를 노출시키고 튜브를 넣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라링고스코프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들어올릴 때는 항상 앞쪽으로 들어올려야 됩니다. 뒤쪽으로 들어올리게 될 경우에는 치아 손상 및 구강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자가 이렇게 왼손으로 입안의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당겨주면 좋고, 오른손으로 크리코이드를 눌러서 보컬 코드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유치해주면 삽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관할 때는 보컬 코드를 직접 보고 ET 튜브를 밀어넣게 되면 식도로 들어가는 말 프랙티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나서 스타일렛을 제거하고 발루닝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양 폐하를 청진해서 벤틸레이션이 적절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런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프로 어려운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턱이 짧고 목이 굵고 오비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입을 벌려도 목구멍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몇 번 시행하다 보면 이렇게 라닝스가 부어가지고 보컬 코드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에피글로티스가 심하게 부어서 보컬 코드가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업 디바이스가 필요한데요. 우리 병원에 준비되어 있는 백업 디바이스는 비디오 라링고스코프이 있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커브드 패턴이고, 다만 이제 보컬 코드가 잘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를 보면서 ET 튜브를 조작하는 노하우만 생기면 삭관 성공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는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 마취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바로 요청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식은 유사합니다. 블레이드를 입안으로 밀어넣고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프처럼 많이 들어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젖히게 되면 보컬 코드가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ET 튜브를 조작해서 보컬 코드 안으로 밀어넣으면 되고요. 이게 조금만 노하우가 생기면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삽관이 마치고 나면 그 튜브가 적절한 위치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CPR 중에 삽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쪽 청진을 잘 하고 한쪽에만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며, 나중에 RC가 되고 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양쪽 브론크스가 나누는 카량이나 기준으로 3에서 5cm 사이에 튜브의 팁이 위치하도록 그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CPR로 돌아와서 제세동에 필요한 전기 충격 에너지를 보면 크게 이제 제세동기는 바이페이직과 모노페이직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바이페이직은 양방향으로 전기 충격이 가는 것이고 모노페이직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바이페이직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요즘엔 대부분 다 바이페이직만 씁니다. 저희 병원에도 바이페이직만 있고요. 바이페이직은 최초 투여량이 120에서 200줄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것은 120에서 시작하게 되면 200줄까지 천천히 올릴 수는 있으되 200줄에서 시작했는데 120줄로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물요법입니다. 에피네프린은 3에서 5분마다 1mg, 아미오다론은 최초 투여량은 300, 그리고 2차 투여량은 150이고 리도케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리도케인을 잘 쓰는 추세는 아니고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다만 알고 계셔야 될 게 샤커블 리듬에서는 처음부터 에피네프린을 바로 투여하지 않고 샥을 2번 주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샤커블 리듬에서 샥 3번 주고 아미오다론을 최초 투여한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CPR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자발순환 회복 ROSC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이 ROSC가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맥박미 혈압이 측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캠노그래피를 설치를 했을 때 모니터 상에서 이런 이제 ETCO2가 40 이상 가까이 측정이 되는지, 그리고 A라인이 확보되어 있다면 동맥 모니터링에서 자발적인 동맥압 파형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CPR을 하면서 계속 가역적인 병인들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치료할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가역적인 병인은 무엇이 있냐면 보통 5H, 5T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이포볼레미아, 하이폭시아, 하이드로젠 이온, 결국 엑소시스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칼레미아, 그리고 하이포서미아, 텐전 뉴모소락스, 카디악 탐폰, 톡신, 그 다음에 PT, 그 다음에 MI와 같은 코로나리 스롬보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CPR을 실제로 하면서 무엇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 최대한 빨리 ABG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BG를 해보면 헤모글로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이포볼레미아를 좀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aO2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이폭시아를 예측할 수 있고, pH를 봐서 엑소시스를 볼 수 있고, 일렉트로상에서 포타슘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포칼레미나 하이퍼칼레미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진을 해서 청진만으로 확인은 다 힘들겠지만 혹시 텐전 뉴모소락스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포터블 에코도 많이 쓰기 때문에 페리카디악 탐폰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OSC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포스트 카리악 어레스트 케어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유지가 되지 않다면 이제 기관 삭관을 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당 10회 인공호흡을 하면서 타겟은 SpO2가 92에서 98% 정도 되도록, PaCO2는 35에서 45, 그리고 BP는 SBP를 90 이상, 민 ABP를 65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2도 심전도를 찍어서 스테미가 의심되면 당연히 CAG를 바로 시작해야 될 것이고, 스테미 외에도 카디오제닉 샥이나 다양한 이제 카디악 오리진 어레스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CAG나 이런 중재수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ROSC가 되고 나서 명령을 따른다, 오베코멘드가 될 경우에는 기타 중환자 관리를 하게 되고, 오베코멘드가 안 될 경우에는 브레인 CT를 찍어서 헤모리지나 스트로크를 감별해야 될 것이고, EEG 모니터링을 하고 TTM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TTM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TTM이 이제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목표 체온 치료인데요. 예전에는 저체온 치료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위 사진은 저희가 이제 TTM을 하는 대표적인 장치인 아틱선입니다. 패드를 양측 몸통과 대퇴 총 4개 부착하고 중심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식도나 항문에 체온계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이제 연결을 해서 기계 내에서 물이 통과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체온이 낮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 BSD를 잘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는 24시간 동안 32에서 36도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4도에서 24시간 유지하고 36도로 2일간 유지해서 총 3일 정도 시행을 합니다. 이 브레인 데미지를 최소화해서 신경학적 예후의 악화를 예방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면서 예전에는 심정지 환자에게 있어서만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스트로크 환자들에게서도 적용 범위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아직 장비가 없지만 2차 병원급에서도 사용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실전적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낮 시간에 코드블루가 뜨면 정말 많은 과장님들이 현장에 모입니다. 다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뛰어난 의료진들이 많아도 서로 오더를 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고 CPR 진행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원활한 CPR을 진행을 위해서는 그 CPR팀 리더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CPR 상황에 익숙한 마취과나 순환기내과, 내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팀 리더를 맡는 것이 좋으면서, 팀 리더는 흉부 압박이나 삭관과 같은 특별한 행위를 수행하기보다는 모니터와 CPR 멤버들의 행위를 잘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환자의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보통 에어웨이에서 기도 관리와 기관 삭관을 위해서 보통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다음 흉부 압박을 위해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2명, 그다음에 약물 투여하는 간호사 1명, 리더 1명에서 총 6명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이 있게 되면 그것도 이제 CPR 퀄리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서 CPR을 시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